영화를 사랑하는 외계인들 화성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원 화성에서요. 화성침공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박수, 열렬한 박수 감사합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수원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수원 사람들 영화제, 그중 시민 프로그래머들이 팟캐스트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그런 4번째 녹음의 진행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화 항해를 돕게 될 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마쳤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한 분들의 소개도 빼놓을 수 없죠. 지금부터 그럼 외계인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화성침공의 아저씨를 맡고 있는 바비입니다. 저는 지난 녹음에 참여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한 2달 만에 우리 크루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녹음이 훨씬 더 감회가 새롭고 좀 재밌게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쏘쏘입니다. 1화에서 한번 비추고 그 뒤로는 이제 처음인데 오늘 영화 얘기로서 같이 함께할 생각에 너무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그롬이시고요. 네, 오늘 같이 또 새로운 영화 얘기 많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외계인 한 분이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현지인님 소개드립니다. 다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진정한 수원 로컬인으로서 N10년째 살고 있는 현지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그러면은 이제부터 자기소개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화성침공 4회차 팟캐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바로 웨스 앤더슨 감독의 21년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입니다. 로얄 테넨바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등 뛰어난 영상의와 달콤 씁쓸한 이야기로 유명한 감독인데요. 그중 프렌치 디스패치는 단원 웨스 앤더슨의 정수가 담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에 위치한 가상의 도시 앙리스르 블라제를 배경으로 발간되는 잡지 프렌치 디스패치의 잡지의 편집장 아서하주 주니어가 사망하면서 4명의 기자가 고별호의 시를 저마다의 특색 있는 기사를 싣게 되는데요. 지역색 섹션을 시작으로 예술 섹션, 정치, 시 섹션, 맛과 향 섹션까지 총 4개의 에피소드가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또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각자가 생각하는 지역에 대한 아름다운 비밀들을 간직하고 계실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각 섹션별로 다양한 경험 그리고 이야기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요것도 빼놓을 수 없죠. 간단한 이제 감상평 이제 한 분씩 좀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자기소개 해주셨던 저희 바비님 혹시 이 영화가 어떠셨는지에 대한 간략한 좀 감상 공유 가능하실까요? 저는 우리 크루들하고 영화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웨스 앤더슨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서사에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영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내러티브 자체가 나를 감동시킨다거나 내가 소구점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웨스 앤더슨 영화는 어쨌든 가장 큰 비중을 둔 건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미장센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영화고, 그래서 반면 좀 서사가 약하다는 평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 중에서도 이 감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 영화가 그 중에서도 가장 서사는 좀 강한 영화였는데, 프렌치 디스패치를 오니까 오히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서사를 좀 줄이면서 본인이 펼치고 싶었던 미학적인 많은 부분들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가 만들고 있는 말거리처럼 잡지라는 소재를 잘 차용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좀 보기 힘들다. 내가 아름다운 걸 계속 지켜만 보는 걸로 영화적인 어떤 만족감을 가져가기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봤는데 보고 나서 뭔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건 없더라고요. 네. 일단 영화 보면서 너무 와다다다다 대사 쏟아지다 보니까 저희는 자막으로 보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자막도 보면서 화면도 같이 보려니까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기분? 그런데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영화 색감이라든지 연출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이제 스토리를 많이 놓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예쁜 영화였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예쁜 영화. 사실 웨스 앤더슨 영화가 일단은 예쁘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저는 1차원적으로 좀 느낀 점은 그냥 그 장면을 캡처해서만 놔도 이게 스토리가 느껴지거나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이 좀 굉장히 정적인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 지점에서 계속 이렇게 봤는데 그냥 하나의 예술 작품을 계속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 웨스 앤더슨스러운 거는 어쨌든 상업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거 완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그 프로덕션 디자인에 참 신경을 썼다는 건 얼마나 큰 그 완벽한 디렉팅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첨언하자면 얼마 전에 호텔스닷컴 이런 광고들 보면 거의 그쵸, 웨스 앤더슨 풍의 미장센을 차용한 그 광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런 상업 요소로 이렇게 레퍼런스로는 거의 하나의 풍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굳이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이제 어떤 TV에서 이제 침대 광고를 보게 되는데 딱 보자마자 이거 웨스 앤더슨 느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미 어떤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 대명사처럼 좀 자리 잡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사실 너무 기대를 하고 봤었거든요. 왜요? 왜냐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그 영화 너무 재밌었고 바로 다음 작이죠. 프렌치 디스패치가. 예,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이제 화면도 이쁜데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도 되게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바로 다음 작품인 프렌치 디스패치를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그리고 예고편이 되게 잘 뽑혔어요, 이 영화가. 그래요? 네. 어떤 점이? 예고편이 사실 영화를 보고 나는데도 예고편밖에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예고편이 그 영화의 메인 OST인 오비추얼이라고 그거가 딱 나오면서 예고편이 나오는데 예고편의 순서가 그대로 영화의 순서더라고요. 혹시 어느 장면에 나온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맨 처음 섹션에 나오는 그 노래가 나오면서 예고편이 시작이 되는데 너무 영화에 대한 기대를 부풀어 오르는. 근데 노래 진짜 좋았어요. 저도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안 끄고 계속 들었어요. 노래 좋아가지고. 지금 정작 이제 사회자인 저만 무슨 노래인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사실 노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중에 한번 그래서 저도 다시 들어봐야겠다. 다시 정리해보면 영화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까 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이런 스토리를 많이 놓치고 봐가지고 저도 그래서 음악이랑 이런 감각을 되게 잘 살렸다.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웨스 앤더슨 영화다 보니까 공통된 의견으로는 일단 이쁘다. 시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게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4개의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자가 어떤 옴니버스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지역 섹션 이야기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세저렉의 단신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도시 앙리수르 블라제에 대한 지역적 섹션인데요. 세저렉은 이 도시에서 쥐들이 굉장히 많이 뒤끓고 고양이들이 가득하고 심지어 강가에서는 시체가 인양되기까지 하는 곳이라고 서술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을 저마다의 비밀을 숨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잡지가 시작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나름 그래도 본인들의 어떤 위치, 자리에서 창작을 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색 섹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 또한 창작의 소재가 종종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알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 그리고 소중한 비밀들이 담긴 것들이 글이나 그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이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러면서 생각드는 것이 그런 창작자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숨겨졌던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널리 공유하고픈 감정은 혹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지 저희 외계인분들의 어떤 의견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저랑 계속 눈 마주치고 계신 이제
구로미님도 이제 계속해서 창작을 어느 정도 좀 하시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창작을 하실 때 어떤 그런 원동력 같은 것들이 있나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군대를 간 친구가 좀 늦게 군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되게 저보다 정신적으로 더 성숙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글 쓰고 이렇게 자기 거 뭐 운동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작은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는 거기 안에서만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블로그를 쓴다든지 인스타그램에 뭔가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뭔가를 남기는 행위를 하면은 그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바뀌는 게 있다고 친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되게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저도 또 지금 당장 6개월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뭔가를 안 남겨놓으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뭔가 성과나 결과물을 내는 걸 목적으로 안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남긴다는 행위, 창작을 하든지 뭔가를 남긴다는 행위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부분이 큰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뭐 창작 활동 얘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과거 영화를 내가 내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최초의 그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술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항상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컴플렉스라는 걸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 같아요. 컴플렉스. 네.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건 그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 같은 영화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운명이라든지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어리진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예술가들은 그걸 표출하는 방식들을 그림이면 그림, 래퍼라면 뭐 휘황찬란한 가사들이 있을 것이고, 영화라면 한 이야기의 서사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들을 표출해내고 있고, 결국 예술가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저는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해요. 20대 초반에 영화를 만들면서도 가장 저의 주된 소재는 뭐 저항심, 반항심 같은 것도 있었고, 저는 가장 컸던 건 아버지 세대에 대한 약간 불신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제에 대한. 진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막 이데올로기적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흔히 얘기해서 비트나 말주컬리 잔혹사가 저희 시대 때 영화라고 하면 그 시대 정신이 갖고 있는, 우리가 그 틀에 맞춰 살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항심. 그런 것들이 저를 좀 예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원동하게 만들었었던 추진력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저희 이제 현지님께서도 꾸준히 창작을 하셨던 그런 경험도 있고 현재 또 계획 중이시잖아요. 저희 창작에 대한 원동력은 항상 그 창작하기 전에 안테나를 좀 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뭐 그래요? 엄청 길고 뭐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잔잔하게 계속 이거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 하는 일을 한다거나 할 때 항상 이렇게 세우고 있어서 뭐가 좀 새로운가? 뭐가 요즘 좋아하는 것인가? 그런 거 항상 관찰을 하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거를 이제 세상에 내어놓았을 때 저의 감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볼 때 저는 항상 이게 지금 창작에 있어서 가장 짜릿한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게 좋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맛에 중독이 그 맛에 중독이 돼서 예술을 한다 그리고 창작을 한다라는 게 참 무언가에 중독된다는 행위랑도 정말 직결이 많이 돼 있는. 제가 예전에 현지인님 안 계실 때 현지인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크루들 소소하게 모였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같이 영화제를 준비했었으니까 현지인님하고 저하고가 제일 그래도 선배 축에 들어가잖아요. 크루 내에서 용포티. 근데 제일 트렌디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항상 현지인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진행을 하고 있는 한림이나 뭐 여기 그로밍님 다 계시지만 제일 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오히려 현지인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 아네모이아라는 단어의 시초도 현지인님의 어쨌든 많은 서치와 발상 안에서 탄생했던 단어였거든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향수죠. 과거에 대한 그런 향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배라고 무시하지 마라. 참신하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유 그럼요. 저희 무시한 적 없고 이게 막상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럼 우리는 올드하다는 얘기인 거야. 다들 다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들 들어보면은 조금 자아실현? 나를 표현하거나 나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창작할 때 제 얘기는 안 하는 편이고요. 물론 제가 발화자이기 때문에 뭔가 저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들이지만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거를 남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살아보니까 이런 마음이 좀 도움이 되더라?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빼놓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탐조를 조금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랬을 때 새가 이제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는 개체가 많대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투명한 유리창을 봤을 때 그냥 우리 뭐 건축물 뭐 이 정도로 지나가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유리창이 투명한 걸 보면은 새가 많이 부딪혀서 죽겠구나 싶어서 그 밑에를 괜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죠. 이제 저는 유리창 보면은 그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걸 먼저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이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거랑 관련된 책자를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짧은 글인데 이제 제가 쓴 글인데 이제 그런 걸 좀 만들어서 나눠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창작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더 같이 살아가는 이 인생 약간 좀 도움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되게 창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건강한 어떤 사고방식에 의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떨지. 저항정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유해주신 그런 말들이 대체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그것이 의미가 확장되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말하는 그런 잡지의 어떤 목적도 그런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예술 섹션이었죠. 예술 섹션은 이제 베런슨의 강의로 시작이 됩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고 살인죄로 감옥에 수감되었던 저명한 화가 모세 로젠탈러와 간수 시모니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교도소 벽면에 프레스코를 완성하고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린 수집가 줄리안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특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분량이 조금 되잖아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으셨나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 섹션이 제일 재밌었고요. 아 그래요? 네. 스포일 되나요? 그럼요. 저희 뭐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 다 각오하고 들어오셨을 거니까 뭐 저희가 4회차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네. 전시회를 열잖아요. 감옥에서. 그렇죠. 보고 딱 나 1년만 줘. 나 좀 더 해야 돼. 이렇게 시간 달라고 한 사람 치고 되게 멋있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멋있다 하고 봤는데 그 뭐라고 하죠? 그림을 산 사람. 네, 수집가. 네, 그 수집가분이 잘 그렸다. 뭐 너무 좋다. 네네. 좋아하다가 프레스코네? 이거 깨닫자마자 너무 훌륭해. 너무 잘했었는데 프레스코네! 이러고 화내는 거 보고 유리잔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싸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좀 제일 재밌었어요. 시각적인 장면은 시몬이 교도관이라는 직무에 맞지 않게 누드와의 모델이 되는 장면이 가장 자극적이면서 인상적이고 결국은 그가 하는 행위 자체가 이 영화를 통틀어서 약간 좀 실체적으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지점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자극적이기도 했지만 그 지점이 각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극장에서 봤을 때 과감하게 노출신이 한 번에 확 드러나서 그냥 짠 하고 나오잖아요. 당황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인상 깊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화가 모제 루젠탈러가 수감자로 감옥에서 계속해서 자기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그가 마지막에 그렸던 최고의 걸작은 교도소의 벽면에 그려진 대형 프레스코라서 단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작품 전체를 보면 교도소와 굉장히 밀접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작품 후반부에 보면, 그 섹션 후반부에 보면 작품을 빼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걸 빼낸단 말이죠. 이 작품이 결국 교도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혹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뭔가 어쨌든 그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좀 소유하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딱 떨어지게 하나의 화폭으로. 근데 벽에 붙은 그 프리스코화를 갖다가 아예 사가셨어요. 이렇게 통째로 띄어서. 맞아요. 배옥을 통째로 네, 벽을 사셨죠. 통째로 네. 사서 미국의 그 캔자스 쪽에 네, 네. 그 옥수수밭이 유명한 그 옥수수밭 안에 아예 그 품어진 듯이 이렇게 네. 그 갤러리. 예, 갤러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세상과 그냥 붙어버린 예술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예, 그래서 아예 이렇게 따로따로 내가 소유하고 싶어, 저 작품을 갖고 싶어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세상 속에 그냥 합쳐져 버린 예술. 저희 외계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작품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런 장소나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전이될 때 그 예술 작품이 다른 독단적인 개체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 기조가 여전히 갖고 있는 동일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지네요. 그 그림이 뭘 담고 있든 화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 그 화가를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모네 이런 사람 유럽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한국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쁘다. 근데 모네가 보고 그린 그 풍경을 난 보고 자라지 않았으니까 뭔가 더 와닿진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쁘긴 생각할 수 예쁜데 있어. 그 사람이 어쨌든 보고 그린 거니까 그렇죠.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세계니까. 마을의 네. 느낌과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 어쩔 수 없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술품을 온전하게 그 장소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을 얘기하자면 뭐 대형마물관 같은 경우도 있겠고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많은데, 저는 이 시퀀스를 보면서 떠오른 건 웨스 앤더슨 스스로가 자기 영화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드화를 그리고 있는데 인상파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선 본인이 거기다 큐레이션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이 죽이지 않냐. 꼭 사야 된다. 작품의 상품성 가치를 계속 부여한단 말이에요. 웨스 앤더슨 영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영화적으로 본질적으로 좋은 영화라기보단 외부에서 평단이나 누군 비평가들에 의해서 자기 영화가 포장되고 재단되면서 더 좋은 영화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자의적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할림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스코를 띄어서 가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유하겠다라는 가치가 훨씬 더 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영화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너는 웨스 앤더슨이니까 이렇게 영화를 찍어야 돼. 소비자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스스로가 예술적으로 접근을 할 때의 그런 짜증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이 그림 이상하지만 끝내주는 건 내 영화 같고 니들이 내 영화를 소비하는 것만큼 프레스코라 띄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그 벽을 띄어가는 너희들의 심리는 이 사람의 어떤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해석이네요. 왜 저도 듣다 보니 굉장히 와닿는데요. 그 아예 그 세계를 띄어서 갖다 놔도 그거는 그 가치는 지속된다. 웨스 앤더슨의 그런 영화는 어디다 띄어놔도 한 장면만 띄어놔도 컷만 봐도 웨스 앤더슨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네, 아까 마치 프로스코아에서 옮겨놨어도 그거는 웨스 앤더슨이다. 그런 이것도 느낌이. 영화적인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제 네. 설명 들으니까 확실히 이 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술 섹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제 정치시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서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시위, 운동을 펼쳐나가는 청년들이 존재합니다.
제피렐리와 줄리엣은 수장격인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희종일관 견해 차이로 부딪히게 되죠. 그런 모습을 상세하게 담아내면서 제피렐리와 동행하는 기자 크레멘츠의 시선으로 해당 섹션이 완성이 됩니다. 이윽고 제피렐리와 줄리엣이 자신들의 솔직한 감정을 밝히게 되지만 알속하게도 제피렐리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으로 섹션이 마무리가 되죠. 가장 혹시 인상 깊었던 장면 아니면 좀 기억나는 장면이 조금 있으실까요? 저는 그 장면이에요. 크레멘츠하고 제피렐리가 우연히 마주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둘이 뭐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잠자리도 갖게 되고 네. 뭐 시위문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주기도 하잖아요. 네, 선언문.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데 네. 제피렐리가 화들짝 놀라잖아요. 네. 그 어머니 세대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그 어머니 뻘 되는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던 장면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 그 크레멘츠. 크레멘츠와 어머니 세대에 대한 거부감과 뭐 좀 두려움이 있는데 또 잠자리를 가졌네. 어머니 세대와의 네. 여기서 배경이 되는 68 운동 자체도 기성세대와 신세대와의 충돌인데 네, 그렇죠. 그 장면 자체가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신이 나갔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어떤 그 크레멘츠와 제피렐리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맨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영화에서는 문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냥 소리가 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저는 저게 무슨 소리일까?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서 2회차 하면서 조금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장면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순수해서 그래요. 그런가요? 저는 단박에 알았어요. 제가 순수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그 부분 말고 또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 또 공유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냥 이제 영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궁금해서 화두로 꺼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인상 깊긴 네. 했는데 왜 그게 인상 깊었는지는 좀 설명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인상 깊다고 생각하셨는데 설명은 저희에게 부탁. 티모시 샬라메 네, 제피렐리로 나오죠. 네. 제피렐리가 과거에 이제 남자 기숙사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네네. 그 기숙사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네. 창밖으로 이렇게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기억 네. 제가 연극적으로 연극적으로 연출해가지고 네, 진짜 네.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건 아니고 진짜 연극 무대에서 마치 뛰어내리는 것처럼 제피렐리의 친구가 군대 모종의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의 입대 경험이 연극처럼 연출이 되고 그 안에서 친구가 약간 자살을 하는 듯이 암시가 맞아요. 되는데 그게 되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68 운동이라고 하는 게 68년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세대들이고 신세대들은 이때 이제 뭐 20대나 10대 후반쯤 되겠죠. 네. 근데 그 과거 이제 유럽이 양차 대전 같은 걸 겪으면서 그 기성 세대에 대한 뭐랄까 경계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 세대들이 이 세대들에게 적응해서 살아간다는 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과 똑같이 앞날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 부분이 인상 깊으셨죠? 근데 방금 바비님 말씀 들으니까 딱 꽂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연극처럼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진짜 웨스 앤더슨스럽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내린 배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넷플릭스 그 빌어먹을 세상 따위라는 시리즈에 나오는 남자 주연 주인공 배우인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웨스 앤더슨 영화 진짜 유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어디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얼굴에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맞아. 이 사람? 이 사람 하고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반가웠던 얼굴 좀 있어요? 저 그 시얼샤 로넌이랑 그
3화였나? 네. 거기서 나온 콜걸로 나오죠. 콜걸로. 그리고 그 시몬 역할을 레아 세븐. 맞아. 네 그분 준에서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또 우린 빌머레이 세대니까. 아 빌모리. 그거를 거기까지. 꾸준히 네, 사랑의 블랙홀이었죠. 아 맞네요. 고스트버스터즈. 도 나오고 예, 맞아요. 알렌 데퍼 어디서 나왔죠? 닭장에 같이 이제 경찰서에 보면 아, 닭장에 같이 닭장에서 그리고 그 배우 그 두 번째 섹션에서 수집가 이름 에이드리언 브로디. 네, 네, 네. 에이드리언 브로디는 거의 약간 뮤즈 같아요. 거의 4번 그쵸. 나오다가 네. 얼굴도 되게 그냥 메스 앤더슨 풍으로 맞아요. 생긴 할리 맞아. 아까 우리 네. 사담 나눌 때 했던 재밌는 얘기 그 아, 해주세요. 네, 맞아요. 제가 웨스 앤더슨 영화를 이제 꾸준히 보는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도 나오시고, 네. 여기서도 나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 작품 에스트로이드 시티에서도 나오시는데, 아. 최근에 한 달 전이었나요? 페니키안 스킵이 또 이제 개봉을 했잖아요. 그 작품엔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와. 아. 근데 그 작품 이제 나올 때 당시에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뭘 했나 보니까, 브루탈리스트. 오스카 나무주연상 받았죠. 네. 그래서 못 봤어요. 어떻게 길어서. 딱 그거 빠지고 브루탈리스트를 하신 네. 것도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시나리오 컨택하는 그러니까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얼굴이나 행동이나 그냥 시네마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저는 볼 때마다. 코스염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원래는 저는 약간 피아니스트라는 작품으로 처음 그쵸. 알았었는데 피아니스트. 항상 그 눈매가 약간 좀 서글픈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이런 역할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구나 음. 했는데 그런데 부다페스트 호텔에도 악역으로 나오시네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마이너하게 맞아. 생겼어요. 아 굉장히 많이 그죠. 나오죠. 맞아요. 예. 네. 그 헐리우드 스타라고 보기에 조금 네. 잘 부적절한 얼굴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약간 쥐상. 약간 비주류 안에 쥐알비? 근데 웨스 앤더슨이 좀 그런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인간 군상들을 주로 캐스팅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딱 특색 있는 맞아요. 이 캐릭터는 딱 이 캐릭터로만 기억될 수 있도록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캐스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또 티모시 살라메가 나와서 그러니까. 근데 되게 영하게 나오지 않나요? 네, 굉장히 굉장히 소년처럼. 너무 머리도 막 이렇게 그 당시 네. 유행했던 풍이라고 거기 네,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약간 밥 딜런 그 영화에 나온 거랑 헤어스타일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제목이 뭐였죠? 컴플리트 언노운. 네, 네. 근데 아까 그 약간 고정된 캐릭터를 원하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성향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그 애드리브를 허용 안 하나요? 안 한다고 듣죠. 웨스 앤더슨은 네. 이제 좀 허용을 거의 하지 않는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죠. 네. 네. 허용을 하지 않는 감독들이 대부분 어떤 완벽주의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촬영장 가봐서 아시겠지만 배우분들이 좀 은근히 애들이 좀 욕심 내실 때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이 영화 보면 되게 규격화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배우들의 연기의 그 형태가 좀 바뀌어요. 굉장히 연극적이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해야 될 것 같은 영화고 네. 흔히 얘기해서 그 홍상수 감독 영화는 애드리브 계속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할것 같아요. 음. 네. 근데 그런 영화적인 그러니까 생각보다 배우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톤에 그렇기 맞게 때문에 하시는구나. 감독의 유형이나 작품의 유형을 되게 빨리 캐치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 내가 뭐, 그렇죠. 뭐 그런 애드리브 잘안 애드리브에서 수혜를 볼 게 없으니까. 그렇죠. 해봐야 편집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다시 조금 이제 본론으로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많은데 그래도 가장 이 섹션을 보면서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이 정치 C 섹션에서 다룬 이 시위 운동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프랑스 1968년에 있었던 68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 68운동이 실제로 좀 실패로 끝난 것으로 좀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68운동의 어떤 주도자들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운동이 기성세대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두가 됩니다. 영화 속에서도 이제 티모시 살라메가 역할을 했던 제피렐리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대의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줄리엣과 사랑을 나눈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이 영화에서 티모시 살라메 그 제피렐리가 물어보는 대의란 무엇이었을까요? 영화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챕터가 좀 재미가 없어요. 어우,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이 전 챕터보다도 좀 재미가 없는데 결국 얘기하자는 메시지는 단순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8운동이라는 걸 차치하고 네. 얘네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부와 대립하기도 하고 여성 측과 남성 측과 대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념 전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란 틀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체스 게임으로 하는 형식을 빌려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가지고 있어 사상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서로가 절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싸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분기되는 시점을 보면 결국은 뭐 연민이나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프랑스를 생각해 봤을 때 톨레랑스라고 해서 뭐 상대를 이해하기도 하고 또 박애주의도 제일 많이 보이는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앞에서 무력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무결하고 완전한 인간들이냐 뭐 이데올로기를 얘기해서 상대를 교화시키고 싶어하는 의지는 보이지만 정작 사랑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 되고 무의미한 것들. 그것도 결국은 웨스 앤더슨 영화를 관통하는 역설과 모순 아이러니에 대한 얘기인 거죠. 아무리 니들 싸워봤자 뭐해. 네가 이 여자를 좋아하면 끝인데. 그렇죠. 그 실제로 저도 어릴 때 보면 비연애주의자 친구들 좀 있어서 비혼주의자랑 좀 달랐어요. 비연애주의자에서 나 연애 같은 거 되게 필요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고백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인간 감정이라는 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념보다 어려운 게 사실 감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술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감정이라는 것도. 주변에 진짜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난 연애 관심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 여자친구 생겼어, 애인 생겼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 결혼했어도 나중에 굉장히 뜬금없게도 그러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정말 강력하고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챕터만 1.5배속으로 봤어요. 그래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이는 없는 편이고 굉장히 소심하고 자르셔도 돼요. 보통 이런 게 들어갑니다. 정말. 근데 어쨌든 바비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랑 그 끝은 사랑이었구나. 네. 또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섹션에서 크레멘츠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언론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키겠다 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언론의 중립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결국 기사를 쓰는 것도 인간이고 그걸 목격하는 것도 인간이고 그걸 기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인간의 어떤 손을 거치고 머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언론의 중립이라는 것이 과연 실존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제가 인상적이라고 얘기했던 장면처럼 그 아주 젊은 20대의 남자 선동가와 잠자리를 가진 뒤에 그 시위문을 대신 한 1000자 정도 써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남자의 시위문 1000자 정도 먼저 써주는 건 중립성을 이미 잃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선 줄리엣이라는 여자가 티모시 살라메한테 관심이 있는 순간부터 상대 기자는 나한테 삼각관계의 대상이지 언론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소멸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언론에 뭐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럼 좀 넓게 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래도 여기도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창작자의 입장에서의 객관성이라는 것이 조금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나아가서 아무래도 창작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경험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본인의 어떤 그 견해 같은 것들이 첨부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참 무너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객관성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 것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작이라는 건 굉장히 어쨌든 주관적인 행위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네. 네, 내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객관성을 넣으려면 그 창작의 종류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좀 돈을 벌어야 되는 창작이면 당연히 객관적인 걸 많이 넣어야겠죠. 네. 근데 이렇게 뭔가 나의 기조나 나의 세상을 설득하고 싶고 이런 거면 객관성은 좀 많이 빠지고 나의 주장이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거는 성질에 따라서 네, 성질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짤을 봤는데 객관적으로 나의 생각을 말해줄게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웃기잖아요. 밈인가요? 밈이에요. 그게 무슨 쇼미더머니에서 어떤 래퍼가 했던 얘기였던 것 뭔가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자면 정작 저희는 모르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그 내부자들
주필이란 영화 보면 네. 그 주필인 백윤식 씨가 그럴 수도 있겠다와 뭐 그러하다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상상할 수 있는 자기가 피력하고 있는 지점을 객관성으로 포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언론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죠. 때로는 어떤 정보들을 습득하게 될 때 이것이 굉장히 객관성을 띠고 있다라고 저희가 착각하면서 보게 되는 경우도 진짜로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정치 시 섹션에서 크레멘츠가 했던 얘기가 그런 지점이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를 웨스 앤더슨 감독이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맛과 향, 냄새 섹션입니다. 앙리 경찰본부의 초청으로 만찬에 합석하게 된 기자 로벅 라이트. 수석 요리사 네스카피에의 요리를 즐기던 그는 경찰서장의 아들 지지가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요리사 네스카피에의 활약으로 아들을 구출하게 되는데요. 네스카피에는 자신이 외국인이기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하는 슬픈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것으로 sek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다들 이 섹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섹션도 배속으로 보셨는지? 이 섹션이 저는 제일 재밌게 봤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어떤 지점이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어쨌든 내용 자체가 약간의 스릴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극적이에요. 극적이잖아요. 일단 저는 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아들이 납치됐다는 것부터 딱 그 시점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더라고요. 일단 짜릿하죠. 일단 그거부터 짜릿하고 거기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게 이게 쭉 나오는 게 그 앞에 챕터 내비에서는 굉장히 저에게 좀 재미를 줬고 확실히 앞에서 있었던 그런 네. 이야기들보다는 확 이렇게 저희들을 자극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죠. 네. 네. 확실히 좀 장르적이에요. 네, 그 장르적이었어요. 챕터가. 네. 그래서 더 맨 뒤로 간 게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캐릭터들도 되게 명확했어요. 그 로벅이라는 기자도 사실 좀 자기만의 핸디캡인 뭐 게이라든지 네, 동성애자로 묘사가 그리고 되죠. 네. 좀 흑인이라는 뭐 그런 네. 거에 대한 거나 아니면 또 그 네스카피에라는 그 네, 네. 기사는 또 동양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서는 또 그런 유색인종에 대한 그런 자기만의 외로움 그런 것도 그 둘이 공유하면서 나중에 또 터지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갑자기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되는 장면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 되게 되게 이렇게 감독이 애니메이션도 넣어보고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르적인 변주도 주는구나 해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때 정신을 잃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아까 예술 섹션에서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보다가 이제 이 영화 리뷰 중에 정신이 또렷할 때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또렷하지 않아서 점점 갈수록 오히려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잠깐 정신이 잃으니까 뭐 갇혀있고 먹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전 좀 엉뚱할 수 있는데 그 아들 지지가 어디서 그 뭐 해결되지 않은 사건? 미제 맞아요. 사건들. 그거 네. 그거 뭐 훔쳐서 가다가 너 그거 뭐 훔쳐가지 마 이러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상자에 unsolved case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거 저는- 번외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는 아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미해결 사건들을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나 싶었는데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완전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웨스 앤더슨 감독이 약간 그런 식으로 뜬금없이 지나가는 유머들도 굉장히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웃으라고 넣은 겁니다. 라고 딱 이렇게 명확히 넣어놓은 그렇죠. 지점들이 다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재밌었던 게 그 뭐죠? 배경음악이 언스코어 음악인가요? 스코어 음악. 스코어 음악. 스코어 음악이었는데 갑자기 딩딩딩 하면서 기타 소리가 나는데 진짜 네. 기타 치는 분이 맞아요, 나서 맞아요. 싱크 딱 맞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그 부분이 맞아요. 밑에 있고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 네, 재밌어요. 그런 포인트가 그 디테일이. 웨스 앤더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재치하고 그 발칙함. 네, 발칙함. 맞아요. 발칙한 재치. 이걸 이렇게 한다고 싶은 네. 그런 장면들이 종종 그걸 발견해내는 재미도 좀 확실히 그 시얼샤 로넌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네. 지지한테 다가가는데 눈만 이렇게 딱 보이는 장면이 그 있는데 쇼걸 말씀하시는 네, 쇼걸이. 거잖아요, 작품 속에서는. 근데 눈이 원래 아예 다 흑백톤이다 그 부분에서만 눈이 시얼샤 로넌 파란색 눈이 이렇게 컬러로 잡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이렇게 계속 흑백톤이다가도 뭔가
뭔가 미적으로 강조할 때는 또 갑자기 칼라를 딱 보여주는 게 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도 좋았어요. 딱그 꽃이죠. 전체적으로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도 그런데 그냥 영화가 흑백일 때랑 컬러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컬러로 변할 때 좀 더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는 느낌. 뭘 강조하고 싶은지가 딱 와닿아서 그게 좀 좋았어요. 그 흑백과 컬러로 교차되고 이 화면 비율도 좁아졌다고 그러다가 하잖아요. 네. 난리 나죠? 저는 웨스 앤더슨은 어쩌면 조금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연출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소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컬러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흑백으로 전환되고 하는 부분들에 관객들의 상상력을 본인 스스로가 요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예술적인 부분에서 이걸 부각시키나 싶었어요. 그 중간에 예술 그 챕터에서. 예술 섹션.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웨스 앤더슨은 본인 영화 스스로를 관객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끔 본인은 아주 감각적으로 만들었는데 관객들 나름의 해석들이 분분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균질하지가 않아요. 그 흑백이나 컬러를 해석할 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술 섹션에서는 어떤 예술적인 부분들을 계속 컬러로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또 그렇지만도 그렇죠. 않더라고요. 또 이제 후반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쇼걸의 눈동자도 컬러로 나오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 눈동자 부분은 보면서 뭐 당신은 파란 눈을 가졌나요? 근데 진짜 새파란 눈이 나올 맞아요. 때 맞아요. 사실 그 웃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파란색. 이렇게 했는데 진짜 파란색. 진짜 파란색 눈이 네. 나오니까 약간 유머 포인트일 수도 네. 있겠다. 저는 그게 잡지를 어쨌든 영화로 만든 거니까 뭔가 활자로 이렇게 서술한 부분, 뭔가 그 모세 그 두 번째 챕터에서는 네. 모세의 일대기 같은 얘기를 하여튼 다 흑백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마치 그 활자의 블랙 앤 화이트처럼 아. 풀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사진이 딱 나오는 느낌. 네. 그 틸다 스윈튼이 이렇게 PT 할 때는 네. 또 사진처럼 딱 나오잖아요. 네, 또 그렇죠. 특히 그 모세의 작품만은 무조건 컬러로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노린 게 아닐까. 그럴 수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잡지에서 얘가 구조를 좋다. 시각화로 차용한 게 맞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거 영화를 관람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잡지에 대한 오디오북을 듣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지점에서 딱 컬러가 나왔을 때 확실히 더 집중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로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장면이 갑자기 들어가는 것도 좀 기억에 남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시도잖아요. 영화 중반에 갑자기 이런 애니메이션 내지는 사파로 전개된다는 것이 혹시 이런 식의 전개가 영화의 내용에 좀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이 조금 이것 말고도 좀 다른 괜찮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진 분이 계실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이 영화 자체 잡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그렇게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게 의도에 부합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카툰 섹션. 네, 카툰 섹션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런 그렇게 것도 구현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잡지를 보다 보면 네. 아무래도 항상 후반부쯤에 가면 이렇게 만화가 네, 만화 껴 같은 것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네, 맞아요. 만화로 구현을 하지 않았을까. 마침 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 뒤편에 그런 잡지의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좀 부적절하게 느끼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몰입을 깨버릴 수 있어요. 네, 약간 네. 어떻게 보면 굳이 이 부분을 전부 애니메이션으로 했어야 저는 했을까? 이 장면을 사전에 대본 공유하면서 한림하고는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의도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단 웨스 앤더슨 감독 스스로가 찍을 수 없는 장면이었기에 애니메이션을 전환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 생각은 좀 했어요. 뭔가 오, 되게 네. 그 시퀀스가 좀 박진감 넘치는 그렇죠. 네. 카스체이싱이잖아요. 어떻게 정확해요. 보면.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웨스 앤더슨은 줌도 없고 심지어 네. 이렇게만 움직이잖아요. 네. 전부 다 패닝만 하죠. 만 패닝만 움직이는데 하니까. 이거를 구현을 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정확해요. 들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현진님 생각이랑 정확하고 예를 들면 이 감독의 세트나 배경을 바라보면 레이어가 많은 흔히 얘기해서 가베라고 하는 한쪽 면만 2D로 보여지는 세트가 대체를 이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카체이스 씬이라는 카체이스 씬이 들어가 있는 영화들을 보면
이게 공간이 계속 변화해야 되고 커트가 계속 바뀌지 않으면 카치싱 장면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웨스 앤더슨 영화에 걸맞지 않는다는 게 되고 흔히 그 오픈 세트 같은 데에서 추격신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서부 영화를 보면 되게 쉬워요. 되게 개방감 있는 쭉 나와 있는 배경 안에 네. 그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고 직선으로 뻗어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카메라를 어느 장면을 돌려도 다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활극 자체를. 근데 이 영화를 웨스 앤더슨의 양식 자체를 포괄해서 이 카치스를 찍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카체이스 웨스 앤더슨 장면에서 추격전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전작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거기선 또 그 추격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스키 네, 스키를 타는 거였나요? 네, 그것도 나름대로 뭔가를 타고 한쪽은 썰매를 타고 한쪽은 스키를 타고 네, 추격하는 네. 장면인데 그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 앤더슨 식으로 잘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디스패치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네. 뭐가 다르냐면 시가지전은 배경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되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쪽 자동차에서 저쪽 자동차로 인물이 이동하는 컷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 미장센이라는 게 이 영화의 생명력 같은 건데 그 미장센을 구현하면서까지 할 수 자신이 없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주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변칙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티스틱한 느낌도 주면서 네. 그렇게 해서 접근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웨스 앤더슨을 안 좋아해서 염세적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명한 연출자도 사실상 인간인데 영화 관객 팬들이 그를 좀 더 드높게 치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영화 양식들을 많이 봐오면서 이 사람이 잘하는 건 못하는 것들을 봐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 시가지전 보면 총 쏴가지고 서로 네. 막 맞추고 하려고 하는 장면 보면 거의 스틸컷처럼 정패돼 있고 총구에서 불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 스스로가 액션 시퀀스를 찍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스펙타클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 같은 것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애니메이션이 되게 역동성을 가졌다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자신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본인이 액션 시퀀스를 충분히 그 기조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소소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좀 괜찮게 보셨나요? 네, 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장면이 워낙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2D적으로 찍다 보니까 네. 그 되게 영화 같지 않은 느낌을 좀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연극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확 오니까 이게 또 다르네 싶고 재밌었어요. 오늘 저희 4회차 녹음 이제 프렌치 디스패치를 가지고 각 섹션별로 나누어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다들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와. 이제 저희 이제 소감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저희 오늘 이제 특별 게스트로 와주신 현지인님부터 혹시 소감 가능하실까요? 아, 네, 저 되게 다 친애하는 저희 수영모님들과 함께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좋은 영화 보게 해주셔서 할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1회차는 안 될 것 같고 N회차 해야 될 것 같고 3번, 4번 보면 좋아지려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소소님. 아, 네.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완벽하게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정신을 좀 잃기도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도 공유하면 팟캐스트에서 좀 같이 듣는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러 왔는데 너무 다들 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로미님. 네, 저도 사실 이 영화 보고 나서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오늘 와서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좀 해소된 부분도 있고 또 제 의견도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많이 여기 항상 팟캐스트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네, 저희 가빈. 저는 몇 차례 녹음해보고 우리 크루들이랑 영화 얘기를 많이 한 편인데 오늘은 현지인님 오셔서 사실
저희 팀원이시기도 했고 그렇죠. 저랑 아니야. 저랑 6개월 동안 영화바라를 같이 했었던 멤버이시기도 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화 얘기를 하니까 옛 여자친구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반가웠습니다. 이건 들어갑니다. 네, 이 부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집은 저희가 하니까요. 옛 군대 전우를 만난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할림이 너무 웃겨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가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대사도 굉장히 많고 템포도 굉장히 좀 빠르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보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오늘 팟캐스트 함께 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 함께 나누시면서 청취하시면서 영화 다시 한번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4회차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안녕.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쏘세요. 수원시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